네, K방산 지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출額은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늘었고요. 또 수출 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G4 전략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뜨거운 사막을 넘어 거침없이 영토를 넓혀가는 K방산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빈 방문국이 아랍에미리트였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곳으로 꼽히는데 약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약속을 했고요. 완성형 가치 사슬,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를 협력 모델을 구축을 하기로 했는데 왜 첫 번째 방문 국가로 아랍에미리트였을까? 이것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꽃놀이패가 지금 중동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무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종류업은 이미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곳에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공세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중동이라는 어떤 것들이 큰 거고요. 네. 그럼 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갔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시간 전부터 예멘 정부군을 도와서 예멘 내전에 이제 간섭을 했어요. 하면서 뭐를 했냐면 주로 방공부대가 파병을 하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순환을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후티 반군이 2022년도에 아부다비의 정유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방공 체계를 가장 원거리부터 펼쳐야 되기 때문에 예멘 안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후티 반군이 샤이드 136을 운영해요. 근데 지금은 우러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사거리가 2,500km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현재 UAE가 미국의 방공 자산에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미국이 너희들의 어떤 자주국방이라 이런 것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어떤 측면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때 좀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대공 자산을 이제 지원해주지 못하는 형국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가성비가 좋고 납기를 잘 맞춰주고 성능 좋은 한국산 대공무기가 지금 뭐랄까 전 세계에서 이제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여태까지 말씀드린 지정학적 요소와 동맹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봤을 때 중동이 이제 꽃놀이패가 될 수 있겠다는 어떤 확신하에 들어간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큽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중동에서 아주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2022년에 이미 천공2를 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잇따라 또 수입을 했었는데 이때부터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중동으로 가는 교두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밝혔는데 천공2가 아예 그냥 일부 국가가 아니라 중동 전체 방공망의 새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분 응선 아직 조금 더 남았네요. 네, 왜냐하면 천공2만이 우리는 아랍의 통합 방공 체제에 들어간 게 아니라 예. 한국산 통합 방공 시스템이 완전히 아랍 국가에 대해 인식된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천공2의 경우에는 회사 수동형 위상 대열 레이더라고 러시아와 기술 제휴를 해서 만든 레이더로 이건 우수하긴 한데 최신 버전은 아니었어요. 네. 이런 복잡하고 전파를 많이 쓰는 장비는 사막 지역에서 쉽게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첨단 반도체 소자를 사용한 능동 위상 레이더로 모두 요구사항을 반영한 수출형 레이더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이라크에 이렇게 천궁이 수출된 거고 이렇게 천궁 베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13조 원의 수출 실적은 사실 저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에 불과해요. 13조 원이 네. 되는데. 이제 엘셈이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을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에 지금 본격적으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랑 사우디가 이 천궁2에 대해서 엘셈까지 노리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랑 환경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처럼 중동 국가들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구성하는 국가라기보다는 네.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미국산 무기 체계랑 통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동맹을 기반해서 자주국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천궁2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패트리어트 KC-3, 그다음에 미국이 우려하는 사드까지 이렇게 3중으로 연결하고 있고 여기다 L7을 들어가면 한국산 대공무기 2개 그리고 수입산 대공무기 2개 이렇게 구성된 게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을 모델해 보고 한국의 방공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 아주 참 최적한 솔루션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앞으로는 LAMD라고 할 수 있는 장사목표 요격 체계라든가 네. 혹은 드론 요격 미사일 같은 것도 이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되면 우리 완벽한 그러니까 적어도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토탈 솔루션에 수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천궁 벨트를 넘어서 우리나라 대공 벨트가 될 수 있는 이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디펜스 프라임 보시고 이제 방산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 방송 보시면 하나하나 이제 나올 건데 그 천궁2로 얘기했고요. KF-21 사실 우리나라 뭐 전투기 상징 같은 존재인데 아랍에미리트에 이 KF-21 전투기를 수출하는가 했는데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죠. 구매만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얘기해 주신다면요. 22조 규모잖아요. 어. 그래서 그 이유가 명확해요. UAE는 중동에서 호랑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 최고가 되고 싶은 건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블럭 원투를 스킵하고 다음으로 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로부터 기술 지원 받아서 항공기 방산을 자립화를 하기 위한 어떤 수순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요. 그렇게 특히 이제 KF-21 개량형 같은 경우에 공동 개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 향상된 스텔스 기술과 차세대 장비 개발까지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한테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야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질 수 있는 좀 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다음 차세대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22조나 같이 투자를 해서 공동 개발하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뭐 전문 인력 같은 경우도 같이 세이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KF-21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에서 이제 태생하게 됐고 그게 특성이 맞는 어떤 전투기잖아요. 이게 이제 그 UAE와 같이 공동 개발하게 되면서 결국엔 사막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지리적 환경을 덧입히게 된 어떤 전투기가 되면서 예.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전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이게 또 이제 중동 지역을 보게 되면 다 예전에는 러시아제라든가 이제 미국제 일부를 이제 의존하다 보는데 이제 교체 주기가 계속 도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세대 전투기가 개발되게 되면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공동 개발했던 것이 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면서 이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중동과 우리 한국의 어떤 플랫폼, 네. 이제 전투기 사업의 플랫폼이 이제 하나가 머징이 되는 거고 이것이 KF-21 모델로 해서 중동 지역에서 이제 하늘 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웅장해지는 얘기입니다. 웅장하는 겁니다. 예, 비전입니다, 비전. KF-21 현재 GE F414 엔진을 면허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 3부터는 와 10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 목표는 목표에 불과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가장 큰 걱정거리인 엔진의 국산화가 KF-21의 100% 국산화의 관건이 그 핵심적인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엔진이 심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KF-21은 65%의 국산화를 달성했다 꽤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예. 요게 국산화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KF-21을 한 대 공군이 샀을 때 그 돈이 어떤 기업한테 어느 국적의 기업한테 들어가는지 요거를 계산해 봤을 때 65%거든요. 35%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사실 10에서 15년 정도 뒤처져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최근에 학연이 합동으로 첨단 엔진 사업단이라는 것을 출범해서 2040년까지 프로토타입 그 첨단 엔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왠지는 이제 F414라고 하는 지금 KF-21에 들어가 있는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만든 엔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엔진보다 약 10에서 15% 정도 연비는 좋고 출력이 좋은 엔진을 장착함으로써 예. KF-21을 수출 경쟁력을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운 KF-21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서 약 5조 원의 예산으로 2040년까지 개발을 합니다. 아, 예. 또한 이 엔진을 개발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다른 방송에도 이야기를 하면 하나가 만들어야 된다, 두산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시는데 같이 만들면 안 돼요? 실제로는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트 엔진을 만드는 학회 분들 이런 게 몇 번 가보면 그게 사회자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제트 엔진은 하나도 못 만든다. 그 강당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제트 엔진과 가스터빈 개발의 인원이나 역사는 좀 짧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스터빈에 필요한 거는 정말 소재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의 그 경험, 개발 경험을 살려서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소재라든가 핵심 핫섹션 부품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큰 엔진을 만드는 적 없지만 유도무기에 대한 엔진은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현무라든가 해성미사일 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소형 대단하네요. 제트 엔진이거든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점, 그 항공기 엔진 설계한 경험과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의 소재의 강점을 다 결합해서 민간군이 합심해서 만들면 이 우리 KF-21 100% 국산화도 꿈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KF-21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타진을 하고 있는데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예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논의하고 네. 있다. 사우디하면 이제 수니파의 맹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아랍에미리트처럼 저희가 이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서 이제 그 수니파와 시아파의 어떤 대립인데 이 시아파의 이제 맹주인 이제 그 이란을 무릎 꿇기 위해서는 수니파가 좋은 무기체를 가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6세 전투기를 갖고 싶은 꿈은 이제 비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규어 전투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 교체 시기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걸 위해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하면서 뭐랬냐면 F-35 좀 팔아. 라고 했는데 미국이 안 팔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중국하고 이제 갑자기 그 관계가 이제 진전되면서 야, 기술 유출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미국의 입장에서 중동에서 1번은 누구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군사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보다 중동의 다른 나라가 더 높은 군사력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F-35 같은 경우는 I 계열로 해서 이스라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갖고 있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형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거와 동시에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이제 컴뱃 에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GCA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했는데 여기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참여하고 싶다. 이제 물밑 작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야, 기술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너네들. 그다음에 또 기술 유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서 이제 이게 안 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투기 스트레스 전투기 어디 있어? 딱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 이게 블럭 1, 2, 3가 다 되어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결국에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에 어떤 거에 이제 매료가 됐냐면 사우디 국방장관이 이제 카이에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하면서 우리 블럭 3 멈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야 6세대의 실전 기반으로 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공개를 하지 않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앞에 멈티를 할 수 있는 그 무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걸 걔는 다 공개를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여러 방산 전시회에서 다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이제 다른 데는 다 우리가 안 됐으니까 갈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한테 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세대 이제 방산 K방산으로서 이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위원님 그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우리 조상근 교수님 말한 대로 미국 대통령이 F-35를 판매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에만 판매를 했다가 원칙을 깬 셈인데 우리하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하겠다고 한 거 그거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것은 일단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직 미확정된 사안이고 모든 게. 네, 두 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넘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무슨 네. 이야기인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네. 초기에 우리가 제안한 사우디의 내용은 일종의 차세대 전투기 혹은 6세대 전투기라는데 그 미국이 생각하는 6세대 전투기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인공지능 그다음 위성통신을 활용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기를 만들고 유무인 복합 전투기에 필요한 KF-21 전투기 그다음에 무인 전투기 여기다가 통신 위성까지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하겠다. 요게 제안인데 요런 솔루션을 일단 미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F-35 판매 승리를 사우디한테 구두로 해줬다고 해도 이것이 의회의 통과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버전의 F-35와 이스라엘 버전의 F-35는 달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개량형을 만들기 위한 비용은 사실 사우디가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우디가 이것을 감수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제 F-15보다 더 성능이 나쁜 이 사우디아라비아제 F-15를 사기 위해서 추가 개발비도 감수를 하고 성능 낮은 걸 지금까지는 감수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과연 감수할 것인가 이런 의문사항이 있는 것이죠. 여기다 플러스 사실 F-35 구매는 그 영국과 이탈리아, 일본의 GCAP의 사우디 참여에는 좀 위협이 될 수 있지만 네. 우리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기회가 될 수 있는가? KF-21 대한민국 공군에서 맨 처음 운영하고 대한민국 공군의 특성은 사실 제가 앞서 말한 천군과 비슷해요. F-35랑 같이 운영하는 형제 기체로서 KF-21을 설계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가 F-35를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홍보하면 됩니다. 아, 우리는 F-35랑 같이 작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행기, 가장 짝이 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든 게 KF-21이다. 실제로 우리는 F-35와 KF-21을 같이 공동 운영하면서 네. 이걸 하이, 로우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F-35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지만 성능이 좋은 대신에 스텔스 기능이라든가 여러 기능 때문에 소티수, 그러니까 작동, 가동률이라든가 전시의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양이 차이가 있어요. 대신에 KF-21은 F-35보다 스텔스 성능은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신뢰성이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 턴어라운드라는 하는데 더 많이, 더 빨리 작전해서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요거랑 같은 전략으로 우리가 사우디한테 F-35의 형제 기체인 KF-21을 같이 패키지로 했을 때 같은 돈으로 F-35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되는 우리는 것이죠. 푸뚜루 마뚜루 다 된다. 아, 그럼요. 네, 그런 그럼요. 거군요. AI 기반 방산 협력 소식도 있어요. 이제 우리 기업이 AI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중동 지역 환경에 특화를 시킨다. 또 이거를 국가 대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사막이잖아요. 사막. 우리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교수님 사막 쪽에서도 좀 근무하지 않으셨어요? 사막의 여우? 여우예요? 그 당시에는 사막의 여우로서 우리가 사막을 경험한다는 거, 이거 방산 기술에 얼마나 이점이 있는 건지.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 캐나다에 잠수함을 디젤 잠수함을 이제 수출을 할 때 한 네. 가지 이제 우리가 꺼림칙한 게 뭐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극한의 이제 온도에서 잠수함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방산 수출 대상국을 넓히려 하게 된다면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 맞는 지리적 특성에 맞게 이제 그걸 개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사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북극 지방도 있고 뭐 어디도 있어 우주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의 기체가 더 팔 수 있는 판로가 많아지겠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죠. 후뚜루 마뚜루 예. 된다.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중요한 건 뭐냐면 UAE 같은 경우는 후티 반군에 맞서서 아까 정부군을 지원하는 거죠. 예멘에 들어가서 이미 거의 전투에 준하는 작전 경험이 있는 것이고 본토에서도 그런 드론이라든가 아니면 미사일 같은 방어체에 관련된 그런 실전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력을 맺게 되면 그거를 무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된다면 그것이 또 이제 지상, 해상, 공중, 전자기 사이버로 다 확장이 되겠죠.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지리적 특성도 확장이 되고 영역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방산 수출 대상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UAE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강점이 뭐냐면 민간 ICT 기술과 군사 기술을 잘 융합해요. 그래서 AI 기반 어떤 전력 구조를 잘 만드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거의 넘버 3 안에 드는 그런 국가이거든요. UAE의 어떤 민간 기술과 우리의 어떤 기존 갖고 있는 제조 기술이 합쳐진다면 더 네.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UAE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국영 방산 기업의 엣지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시게 되면 드론 말고 네. 지상에서 로봇을 이제 에스토니아 로봇 회사가 있죠. 그게 어디죠? 밀렘 로봇. 그렇죠. 밀렘. 그게 나와 있는 이제 테미스라는 어떤 그런 다용도의 이제 그 공통 플랫폼을 갖고 임무 장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그 지리적 특성에 맞게 전투와 작전에 투입하는 거거든요. 러시아에서 현상금을 건 로봇이에요. 그 회사하고 엣지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UAE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우리 하나가 지금 현재 그거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하게 된다면 UAE의 사막 그 이제 데이터와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러 전쟁에서 있었던 그 테미스 그 로봇 UGV에 관련된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합성이 되면서 네. 더 큰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티르키예 얘기 좀 해볼게요. 티르키예의 그 방산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알타이 전차 소식이 있어요. 이제 이게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을 한 건데
지난 10월에 첫 양산형이 육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 100%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엔진이 알타이에 탑재됐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기도 이제 엔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전차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러게 내 말 좀 잘 듣지 그랬어. 이런 옵션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면 알타이 전차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한 전차예요. 이 기술 수출이란 의미는 전차를 완성품을 제공하진 않지만 포, 사격 통제 장치, 변수 장치 등 전차에 들어간 핵심 기술들을 이전하고 튀르키예 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사실 이때부터도 우리가 한국 K2 전차의 파워팩의 국산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진작부터 이것도 같이 사가라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딴 분은 잘 모르시는 건데 그런데 튀르키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산 전차 K2 전차도 원래 독일산 파워팩을 쓰고 있다가 국산을 교체했으니까 독일산 짝퉁 아니야?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독일산 쓰겠다. 그리고 만약에 독일산 수입이 안 되더라도 국산 엔진과 파워팩, 그러니까 변속기와 엔진이 결합된 것을 개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 자신감이 형편없이 깨진 것이죠. 원래 튀르키예는 그래서 알타이 전차를 진작에 내놨었어야 되는데 예. 이 파워팩을 수입도 어렵고 자체 개발도 벽에 부딪히니까 선택한 것이 바로 우리 국산 파워팩을 수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었던 건 첫 번째. 대한민국도 사실 이 파워팩 국산화에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것은 혼합 파워팩이라 해서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수입사를 썼는데 이 튀르키예에 들어간 버전은 최초로 국산 엔진과 국산 엔진과 국산 변속기가 적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 28일에 이 완성된 첫 번째 알타이 전차는 레제프 타이예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했는데 이걸 그냥 알타이가 아니라 뉴 알타이라고 했어요. 사실 기본 알타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대가 제작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파워팩이 없어서 양산을 못 하다가 이제 양산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10대 이하의 뉴 알타이 전차가 터키군에 인도되고 국산화 전환을 하는 T1 버전, T2 버전과 T1 버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일단 우리 국산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는 T1 버전 85대가 2028년까지 양산되고 T2에서는 이제 튀르키예가 자기들도 이제 올해 파워팩을 개발했으니까 튀르키예산 파워팩을 가지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자신도 잘 반신반의하고 튀르키예에서도 이게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저희도 짚어봐야 되는 게 지금 한국산 엔진 쓰지만 바프라고 자기네 엔진 개발해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수출해줬다가 또 경쟁 상대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기계화 부대장도 했지만 좀 가능성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 바투를 이제 자국산으로 이제 국산화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파워팩을 대체하고 나서. 근데 그 이유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는 이제 유럽에 속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아시아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중앙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적기다. 이것만 파워팩만 우리 걸로 바투로 만들게 된다면 우리가 방위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튀르키예 무기가 이제 다른 어떤 미국이라든가 이제 나토국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 가성비가 좋다라는 어떤 인식도 많이 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그러면 이거를 1500마력급의 전차 엔진을 전 세계에서 독일과 우리나라 현대조선 정도만 제대로 양산하는 초고난도 기술인데 과연 이거를 지금 그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에 할 수 있을 거냐.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시제품 시동에 성공했다고 하지만은 수천 킬로미터가 고장이 안 나야 돼. 그게 내구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소형화까지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미지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들이 말하기에는 2026년부터 27년 사이에 뭐 양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좀 낙관적인 어떤 뭐랄까 생각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엔진이 완성됐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럼 그거를 이제 현수장치로 내려보내는 변속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속기는 더 어려워요. 이게 우리는 이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엔 파워팩이라는 것들이 하나로 보이지만 엔진 개발해야 되고 그 이어서 이 힘이 잘 전달된다는 어떤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변속기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전차의 어떤 시스템 공학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다가 조금씩 지연될 것 같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의 K2, 우리의 K2 흑표전차가
더 인기가 상승했을 것 같은 어떤 오히려?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자, 거죠. 오늘 K방산 무기들 많이 나오는데 K9 얘기해 보겠습니다. K9 자주포 현재 10개 나라 이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대표적인 K방산 플랫폼인데요. 이집트를 좀 짚어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처음으로 국산 엔진을 탑재를 했거든요. 사막에서 극한 테스트 통과를 했고 실전 배치할 예정인데 야, 이거 K9 앞으로 수출할 때 굉장히 뭐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 수출 성공을 했고 1만 킬로미터 사막 산악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독일의 MTU 엔진으로부터 탈피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K9 자주포가 전 세계 시장의 자주포 50%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의 격경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1990년대 개발 당시에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우리 기술력이나 이런 어떤 뭐 예산 때문에 다 외산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외산을 사용하다 보면 시어머니가 많아져요. 예를 들게 되면 이제 그 2019년도에 UAE하고 우리가 그 K9 자주포 수출 협약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독일에서 승인 거부했어요. 우리 쓰지 마. 그 이후에 딱 보니까 어떤 파장 효과가 있냐면 다른 나라가 보기에 K9 살려고 하는데 야, 우리도 저런 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K방산이 또 쪼그라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모든 노력을 산학연이 해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국산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21년도 정부와 어깨 국회 사업을 해서 국산 엔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2년 초에 2조 원 규모의 어떤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건부 수출에 합의를 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양도할 정도가 되게 된다면 개발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현재 기술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이제 그 STX 엔진이 STX가 같이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장비를 실어서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즉시 이제 그 뭐랄까 현장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까지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기동 페이스 맞췄다고 하잖아요. 하루에 100km 이상을 달려야 돼요. 네, 그 사막을 달리게 되면 다 사막이잖아요. 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뭐 연료가 바닥날 수도 있고. 화장실이 없잖아요. 사람 화장실이 입장에서 없기 때문에 네. 조종수들이 이제 그 생리현상을 이제 그 제때할 수 사막에 없으니까. 땅 파고. 예. 그다음에 밥도 없어요. 공복이에요. 밥도 추진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뭐 여러 가지 장 트러블이 하다 이런 것도 걸린 사람도 있고 지사제까지 먹어가면서 조종을 했다는 겁니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그러면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집트 건도 그러네. 성사가 되는 거고 K 방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진짜. 만약에 이제 그 내구도 검사까지 다 통과가 돼서 이제 수출이 완료가 된다 하게 되면 이게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내 방산 기업에서 상용 엔진이 아닌 순수 군용 엔진을 국산화해서 화력 기동 체계에 탑재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UAE와 자주포 수출 협상 재개도 기대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어떤 견제 때문에 이제 억울해졌잖아요. 그것도 다시 할 수 있다. 왜? 같은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AI를 위한 어떤 데이터도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막도 가야 되고 국지방도 가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재래식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 할 때도 사막도 가고 밀림도 가고 극지방도 가고 하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실증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전 조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현장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픔 이거를 언급해 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K9 자주포의 기술 DNA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딥하고에서 만나봅니다. 생김새도 조금씩 다르고 입고 있는 군복도 휘날리는 깃발도 제각각. 그런데 이들 몸속에는 한 가지가 공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명품 자주포 K9의 유전자입니다. 뜨거운 사막 위에서, 혹한의 설원 위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K9의 형제들을 만나볼까요? 2016년 8월 24일 시리아 북부 국경 튀르키예 군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 유프라테스 방패, 이슬람 무장단체 IS를 격퇴하려는 작전이었죠. 그 최전선에서 포문을 연 무기, 바로 T-155 프르트나 자주포였습니다. 프르트나는 40km 밖에서 분당 6발이 넘는 포탄을 토해내며 IS의 주둔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초기 작전에서 프르트나는 고속 사격과 빠른 기동 능력으로 국경 도시를 신속하게 장악하며 튀르키예 지상군의 진격로를 열어줬는데요.
프르트나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습니다. K9의 차체는 그대로 쓰고 있지만 튀르키예가 자체 개발한 포탑을 올렸고 사격 통제 체계와 전자장비도 튀르키예 군의 체계에 맞게 장착했죠. 시리아 국경 충돌, 쿠르드 반군 대응 작전 등에서 맹활약하며 K9 플랫폼의 실전 위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K9의 피가 흐르는 자주포가 투입됐습니다. 폴란드어로 개라는 의미를 가진 크라프 크라비인데요. 사실 폴란드는 처음에 영국산 포탑에 자국산 차체를 결합하려 했지만 차체의 금이 가는 심각한 결합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K9의 차체였습니다. 그래서 크라프는 유럽과 한국의 피가 고루 섞이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AS90 계열 포탑과 프랑스의 155mm 곡사포, 그리고 이 강력한 화력을 K9의 차체가 튼튼하게 받쳐주면서 다국적 기술이 결합한 막강한 자주포가 탄생한 겁니다. 크라프의 진가는 실전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로 지원된 수십 문의 크라프는 동부 돈바스와 하르키우 반격 작전에 투입됐고 긴 사거리와 빠른 기동 능력으로 러시아군을 압박하며 위력을 증명했습니다. K9 자주포는 뜨거운 사막과 고산지대도 가리지 않고 탁월한 운용 능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활약 중인 K9 바즈라-T입니다. 바즈라는 인도 신화에서 천둥 번개를 의미하는데요. 바즈라는 K9의 155mm 52구경장포와 1000마력급 디젤 엔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도의 사막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입니다. 특히 50도를 오르내리는 인도의 사막 환경을 견뎌야 했는데요. 그래서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막의 모래와 먼지를 걸러내는 특수 여과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에 병사들을 위한 냉방 장치까지 갖추게 되었죠. 그런데 2020년 바즈라에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임무가 떨어집니다. 중국과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벌어진 곳, 해발 5,000m가 넘는 고원지대 라다크였습니다. 산소가 희박해 사람도 숨쉬기 힘든 고산 지역, 엔진에도 가혹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연료도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출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즈라는 K9 특유의 1000마력 심장으로 가파른 산악을 거침없이 올랐고 영하 30도의 혹한까지 이겨내며 전선 최전방에 섰습니다. 진가를 확인한 인도는 추가로 100문 이상을 재주문하며 K9 바즈라를 자국 포병 현대화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위와 추위에서도 강한 K9, 노르웨이에서는 북유럽 신화 속 복수의 신으로 변신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형 K9 비다르입니다. 2016년 노르웨이에서 실시한 혹한 시험 평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경쟁 자주포들이 멈춰설 때 유일하게 시동 실패 없이 작동한 자주포가 K9이었습니다. 여기에 K9A1급부터 적용된 보조동력 장치가 더해지며 엔진을 끄고도 난방과 전자장비를 가동하며 동계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는데요. 비다르의 가장 큰 특징은 따로 있습니다. 내부에 탑재된 두뇌입니다. 노르웨이가 자체 개발한 사격 통제 시스템 오딘을 통합한 건데요. 이를 통해 나토 연합군과 실시간으로 표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죠. 한국의 강인한 차체에 노르웨이의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K9 비다르. 현재 노르웨이 북부여단 포병대대의 주력으로 활약 중인데요. 추가 구매한 K9을 러시아 국경 최북단 핀마르크 지역에 배치해서 북극권 방어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 폭풍에서도 북극의 눈밭에서도 K9은 압도적인 생존력으로 전 세계 전장을 누비고 있는데요. 이 자주포가 다음으로 향하게 될 곳은 어디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까요? 대한민국이 만든 자랑스러운 자주포 K9의 무한한 확장과 진화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이집트가 또 관심 보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집트가. 근데 여기 FA, 한국의 FA-50까지 검토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집트는 지금 훈련기가 너무 낡았습니다. 알파제트, 프랑스와 독일 공동 개발한 알파제트도 30년 이상이고, 그 다음에 중국산 K8E, 카라코롬이라는 훈련기는 성능도 낮고 좀 노후화가 심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기 수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미국의 군사 원조 지원을 받아서 F-16 전투기를 대량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군의 F-16보다는 성능이 제한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만이 많죠. 근데 우리나라 FA-50은 훈련기로도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FA-50의 최신 개량형 블록 20에서는 이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장착이 가능한데 우리가 미국산만 장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KF-21의 무장 통합 능력을 제가 그 FA-50에 적용해가지고 우리는 FA-50에도 유럽산 대공 미사일들을 다룰 수 있게 수출 고객들한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 관점에서는 그러면 훈련기로서의 대체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성능도
그 자신들이 쓰고 있는 F-16보다 더 우수한 그 자신들이 쓰는 F-16에 없는 A사 레이더가 달리고 중거리 미사일을 살 수 있는 FA-50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는 단순히 이것을 매력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FA-50을 구매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 큰 그림이 있는데 이집트가 지금 현지에서 방산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집트의 방위산업 수준은 매우 낮아요. 우리 아덱스랑 비교했을 때 정말 좀 약간 유치원 느낌 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인력이 많고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집트는 제2의 튀르키예가 되는 것을 목표로 막대한 방산 연구 개발 투자를 하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FA-50을 이제 일단 기본형은 직수입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이집트 그러니까 중동 아프리카 수출 버전 FA-50을 이집트 한국이 공동 개발하는 형태로 추가 생산해서 100여 대에 달하는 FA-50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가 실제로 된다면 우리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방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인재 전쟁이 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 이전에 단순히 우리 기술을 퍼주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연구 기술자, 엔지니어를 세계 각국에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방을 늘리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집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선 보잘것없지만 연구기관과 많이 늘리고 젊은이들을 많이 국방 연구 개발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같이 발전함으로써 이집트와의 국방 협력 관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방위 사업의 성장 동력으로서 또 삼을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FA-50이 보니까 뭐 경공격기에서 베스트셀러예요. 굉장히 재구매율이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대요? 네, 실제로 재구매한 국가들 필리핀, 폴란드, 그다음에 이제 지금 태국도 지금 재구매를 추진하고 있어요. 네. 필리핀 재구매 배경은 실전 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리핀은 이제 민다나오 섬이라든가 각종 그 섬에서의 그 반군 소탕 작전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실전 운영을 해가지고 이 유도 폭탄을 쓰지 않았음에도 FA-50의 폭격 유도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우수한 정확도로 적을 타격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추가로 주문을 했고 이 주문은 12대 추가 주문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PBL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PBL이라는 것은 뭐냐? 일종의 그 사용자한테 정비를 외주를 받는 것인데 네. 이것은 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관리나 유지보수를 아예 우리가 외주 정비까지 해주는 그런 통합 정비 시스템이죠. 요거의 수출이 필리핀에서도 최초로 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추가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폴란드 수출형 FA-50이 GF 버전은 다 들어갔고 PL 버전이라고 하는 폴란드 수출 개량형이 지금 현재 개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재구매도 이렇기 때문에 이제 FA-50의 추가 구매들은 앞으로도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이 외에도 앞서 말했던 아랍에미레이트도 FA-50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라크도 추가 주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표준 전투기가 된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성공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청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이집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전에 1차 성능 평가를 통과했었는데 후속 공식 발표가 없어요. 이 말씀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상무기 체계도 얘기를 했고 예. 공중무기 체계도 했어요. 지상무기 체계, 공중무기 체계 청검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팔아야 될 게 뭘까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청검을 먼저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그러면 이제 그 청검하고 비교되는 그 미사일이 헬파이어 미사일 정도 될 거예요. 2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유선 유도가 안 되기 때문에 조종사가 끝까지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소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청검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탑재돼서 알고리즘이 연동이 되죠. 그래서 80만 장의 표적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연기 속에서 적의 어떤 전체를 정확히 찾아갈 수 있으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유선과 무선 이종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쏜 다음에 산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유선으로 이제 뭐랄까 조정하다 표적을 가면서 미사일이 표적을 준 걸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비가시선 타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헬기가 아파트 헬기도 있지만 러시아제 헬기 여러 가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무기 체계마다 맞는 미사일을 구매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이 필요한 건데 이게 바로 청검이라는 겁니다. 청검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공중 플랫폼에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조금만 변환하게 되면 밑에 있는 전차라든가 장갑 전술 차량에서 쓸 수 있는 지상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검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효자 품목인
공중 플랫폼과 지상 플랫폼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중에 뭘 먼저 사야면 좋을까 해서 저는 청검을 꼽은 청검이다.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냐면 우리가 또 이걸 하죠. 토탈 솔루션도 있지만 이제 통합 패키지 하죠. 우리 이거 사면 다 해줘. 야 기술 지원 센터 만들어 주고 니네 공장 만들어 주고 기술 연구하고 니네 이제 가서 사람들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다 해줄게라고까지 다 이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 아프리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인상적이었던 게 아덱스 2025 때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이 방문을 했고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알제리가 이제 아프리카 최대 큰 손이잖아요. 우리 K방산 좋아할까요? 아직은 러시아의 앞마당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씩 깨지고 있습니다. 알제리의 국방사업, 그다음에 방위사업의 최대 무기 수입국은 러시아인데 수호이 35 같은 첨단 전투기뿐만 아니라 아직 아무한테도 판매되지 않는 수호이 57 전투기의 첫 번째 수출국도 알제리가 유력할 정도로 알제리는 사실 러시아 무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가 방산 수출이 형편없이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외에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대안으로 돌린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덱스 서울 에어쇼에서 군부 실세인 국방특임 장관이 LIG 넥스원, 카이, 하나를 방문하고 K2 전차, 전자장 장비, 대공 미사일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이제 무기 구매 사업으로 진행되려면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과 관계없이 러시아는 이제 국제 방위 사업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네. 없어요. 이 승패에 관계없이. 네. 그리고 알제리는 그래서 대체 시장을 찾아야 되고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 일단 가성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출 규제나 이런 서방산과 그다음에 러시아산 무기를 같이 경험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번개 사업이라 해가지고 러시아 헬기라든가 전차를 운영해보고 이런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한국이 알제리의 차세대 파트너로 꼽힐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오늘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K방산의 영토 확장, 관계토 대왕 같습니다. 쭉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을 많이 넓혀야 되는데 어떤 점들 좀 유념하면 좋을까요? 선수 필승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우리 군 요구도에 맞게 만든 다음에 이 군 요구도와 비슷한 해외 고객들을 찾는 이런 시각들이 많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수출 고객들이 어떤 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무기를 만들어야 수출이 잘 될 것인지 우리 업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미리, 움직여야 네. 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 이상의 전술이 필요한데 50 이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방위사업은 공급만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는 국산화, 부품 국산화라든가 이제 아주 기초 부품에 대한 국산화 노력은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이게 당장은 돈이 안 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미래는 우리 방위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부품부터 국산화 그리고 공급망에 대해서 안정화를 하는 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는 50 이상의 전략이 마지막으로 필요합니다. 주상훈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쟁이 기준이 돼서 이제 앞으로의 방위 산업 시장도 재편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유민 복합 전투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뭐냐면 대량 생산 가능한 원A 방식의 드론들을 공중, 그다음에 지상, 해상, 수중에서 다 운용하면서 이제 비적적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국이 제조업 기반을 하나씩 갖춰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2, 3년 안에 100만 대의 드론 보스를 우리가 획득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50만 대를 만들어 갈 거야라고 하는데 저는 좀 미지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 대응하기서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 핵심도 뭐냐? 제조업 기반이에요. 그중에 더 중요한 거는 드론의 로봇의 소부장이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립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토와 미국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가장 치명적인 전술적 수준에서의 그 드론과 로봇의 소부장을 우리가 우리의 IT 기업과 제조업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다면 이게 하나의 어떤 나토와 미국과 정치적 협상 또는 경제 협상할 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또 이제 K방산의 핵심이 뭐죠? 같이 패키지를 파는 거잖아요. 기존 무기 체계에 어쩔 수 없이 미래에는 이런 드론봇이 덧입혀져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패키지에 넣어서 같이 판다하게 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차세대 K방산의 어떤 주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 자립과 현지화 전략을 기반으로 K방사는 4대 강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며 글로벌 안보의 핵심 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디펜스 프라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